무엇보다도 그전 헌법은요, 일반 판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게 하고 있었는데 말단 판사까지도 임명권을 대통령이 주게 됩니다. 유신헌법에서요. 그건 뭘 의미하냐? 말단 판사까지도 판결 내릴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헤아려서 판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긴급조치 같은 반민주학법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아무런 요건사항이 제한 없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재판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대통령이 사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법부는 긴급조치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법부가 유신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사업을 철저하게 불신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비상고등공법에 의해 항소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긴급조치 위반 국민들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소 상고해봤자 여전히 유죄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유신헌법은 권력 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력이 정점에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밑에 있는 권력의 신녀들이었다. 그것을 이러한 비권력 분립주의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법치주의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 공동체의 생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입니다. 근데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 원리가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권력 분립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입법부만이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통해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 그러한 사법부만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력 분립 원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는 자동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헌주의에도 위배됩니다. 입헌주의라는 것은 근대에 시민국가가 서면서 모든 시민국가의 헌법들이 채택한 원리로서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헌법에는 핵심 원리로 권력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이러한 근대 헌법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가 바로 입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력 분립 원리에 유신헌법은 정면으로 반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유신헌법에는 지금 현행헌법도 37조 2항이 있습니다만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이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부득이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대.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건국헌법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제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그 건국헌법부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 유신 정권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안전보장은 공공복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신의 정권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공공복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또 넣었다는 거죠. 2중 3중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뒀다. 그 자체가 뭘 반증하냐? 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정권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제한을 해야 되니까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정당하기 위한 장치들을 이중삼중으로 넣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많이 남았는데 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도 구속적 부심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고문 등으로 인한 자백,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사전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의 명문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 상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에 따른 보상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재산권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1조 1항에 위배되는 헌법입니다. 이 유신 헌법은. 우리 헌법 1조 1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형태를 현대학자들은 공화국과 군주국으로 구분합니다. 비군주국이 공화국입니다. 다시 이 비군주국인 공화국을 민주공화국과 전제공화국으로 구분하는데 민주공화국은 권력분리의 원리라든지 국민주권의 원리 같은 원리들이 작동하는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전제주의, 군국주의, 가치에 있어서의 절대주의 이런 것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전제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국헌법부터 국가 형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이 1조 1항이라는 우리 헌법의 첫 조항, 핵심 조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왜냐하면 권력분리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었다. 그리고 영구집권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원래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국회의 탄핵 소추권 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른 고위공무원이 똑같았습니다. 그 국회 탄핵 소추권 의결 정족수가. 그런데 69년에 개헌해서 대통령을 2차에 안에 중임할 수 있다. 삼선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의 정족수를 대통령만 제적 3분의 2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신헌법에서도 이 조항이 유지됐는데요. 3분의 1은 대통령이 사실상 뽑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정의 의원 제외하고 대통령이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표도 어긋남이 없이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를 해야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 소추가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계속 선출되고 네? 중임 제한 없이 계속 선출되고 그것도 거의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탄핵도 안 되게 해놨습니다. 이건 영구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공화국 헌법이 아니다. 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유신헌법은 내용면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도 반하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요. 헌법 개정 절차 면에서도 개정 과정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당시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헌법 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민투표로서 확정해버린 그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인 면에서도 무효의 헌법인 것이죠. 헌법 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효, 반헌법적, 반법률적 무효인 헌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법적으로 무효인 유신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듯이 우리도 유신헌법에 대해서 입법부가 나서서 헌법이나 혹은 법률을 통해서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 무효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이러한 유신과 같은 이러한 암울한 무헌법의 시대가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임지봉